제가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수요하고 심리 지표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가격하고 공급은 명확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산출이 가능을 하죠. 실제로 공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어지는 것들이고, 주택은 기본적으로 허가라는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지만, 수요는 어렵죠. 이게 이제 어떻게 수요라는 것들을 측정을 하지? 그래서 수요는 정확하게 답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요를 판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 관련된 지표가 이제 PIR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 수요가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PIR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예를 들면 10억이고 내 연봉이 예를 들면 1억이다라고 치면, 이 1억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되는 가격이 10억이죠. 그러면 PIR은 10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주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PIR이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을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 평균 가격, 그 다음에 뭐 중위 가격,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소득은 또 어떤 걸 쓰느냐. 우리가 개별 소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전국 지수를 쓰는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소득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 따라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다. 특히 이제 PIR이 많이 쓰이는 것들은 국제 비교거든요. 근데 국제 비교를 쓸 때는 그 해당 지역의 그 해외의 PIR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서울과 같은 도시인지 아니면 수도권처럼 넓은 지역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PIR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울에 있는 주택 중위 가격, 이거를 서울의 뭐 소득으로 나눈 지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은행이나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제로 대출이 일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5억인 집을 A라는 사람이 구입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PIR은 평균적인 기준이라 그러면 이제 요 금융기관에서 발표하는 PIR들은 실제로 주택 구입 폐기가 일어난 경우에 나타나는 PIR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죠. 그래서 이제 이런 PIR도 이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좀 명확하게 PIR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PIR은 2022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건 전국 지표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지표들은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주택 거래입니다. 어디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이 주택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주택 거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부동산원의 주택 거래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택 거래는 그냥 거래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매매 거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주택 매매 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죠. 다른 게 또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징여라든지 상속 뭐 이런 것들도 다 거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수요를 볼 때는 이제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매매 거래 안에서도 뭐 유형별로도 다 나눠질 수가 있고요. 뭐 아파트냐, 단독이냐,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렇게 다 이제 쪼개서 거래 현황을 볼 수가 있고, 매입자 거주지별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 매입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서 일어났으면 서울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건지 이 밖에서 들어온 건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뒤쪽에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서울 이외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면 관할 시군구 외 거래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물론 서울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투자 수요가 좀 늘었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별 비교를 가지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흐름을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가 개인 간에 이루어졌는지, 개인이 팔고 법인이 샀는지, 법인이 팔고 개인이 샀는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법인 형태를 통해서 절세를 위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좀 줄이고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 법인 거래 쪽을 굉장히 높게 세금을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시면 실제로 법인들이 주택을 사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섰던 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규모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택을 지금 사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주택 수요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은 보통 이제 30대 후반 결혼하고 나서 40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20대하고 30대 거래가 많이 늘게 되면 실제로 실제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거래 비중이 좀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편이고요. 이제 50대 뭐 이 이상이 거래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첫 구입은 아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주 수요도 있겠지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이 좀 많다, 이렇게 저희가 조금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연령대 주택 추이를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끌이 막 늘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가는 시기에는 40대 이하의 거래량이 많이 늘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을 사기 좀 어려워지는 시기, 아니면 혹은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느는 시기에는 이제 연령이 높은 분들의 거래가 좀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면 주택 시장,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주택에 관심이 많고 집을 사고 있지? 이제 이런 기준을 쓰는데 굉장히 유용한 통계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KB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매수의 지수, 전세 수급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건 이제 단순하게 중개업소를 통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매수자가 많나요? 매도자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물어서 이런 것들을 지표화한 그래프죠. 그래서 기준 설명을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이제 100보다 지표가 높으면 매수자가 많다. 이제 100보다 기준이 낮으면 집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보시면 지표들이 대부분 100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매수자가 많은 경우는 별로 없죠. 항상 집을 팔려면 이제 매물이 많이 있고 살려는 사람들이 좀 와서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설명상으로는 이제 100 기준이 넘으면 매수자가 많은 시장, 100 이하면 매도자가 많은 시장 이렇게 보겠지만 100이 넘어가는 시장은 진짜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라서 이제 굉장히 시장이 뜨거운 시장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100보다 낮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이 그래프의 추세입니다. 매도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시장이지만 매수자가 최근에 좀 많아요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세 수급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거꾸로 전세는 공급이 부족해요 라는 상황이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죠. 공급 부족이 항상 있습니다. 전세 쪽은. 그래서 이제 100은 얘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이면은 공급 부족이지만 100 이하일 경우는 심각하게 주택 수요가 없는 상황, 전세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것들이
더 적당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수요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 지표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매수 우위 지수, 전세 수급 지수 이런 것들도 다 심리 지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를 것 같습니까?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심리 지표들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지표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심리 지표라는 것들이 그냥 심리니까 정확하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의외로 많은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 심리 지표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수요처럼 뭔가 이렇게 딱히 이 조사를 통하거나 만들 수 없는 지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심리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수치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주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심리 지표들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지표들 위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심리조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와 압력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최근의 주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심리, 주택시장을 보는 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베이에 의존을 하고요. 이제 그 밑에는 압력지수랑 같이 표시를 하는데 압력지수는 관련된 지표들을 다 판단을 해서 산출하는 지표라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시장에 대한 이제 뷰를 조금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압력지수 외에 KB에서 하는 주택시장 전망지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지수는 단순히 중개업소들한테 앞으로 3개월 뒤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걸로 예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지표라서 그냥 단순 예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지표들하고 주택가격 변동률을 맞춰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짧다고 이제 짧은 게 예측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택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당연히 오르겠지, 떨어지는 시기에는 떨어지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애매한 구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얘가 좀 왜 이렇게 좀 시장을 잘 찾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는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지표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그 시장의 가격 지표로 또 만들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 집을 혹은 팔러 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캐치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변하는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 반영이 돼서 방향성들을 보시는 데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을 볼 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가격이라든지 공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고가 좀 부족한 시장이고요. 주택 재고를 보시면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요. 주택 보급률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비수도권은 대부분 100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반면에 수도권이나 서울은 아직 1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공급이 좀 필요한 시장인데 그러면 지방은 100이 넘었으면 거의 가다하고 수도권도 100이 안 됐지만 얼마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주택 보급률은 110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아까 이제 공급 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멸실이 계속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퍼가 있어야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가가 너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주택 보급률은 100이 정상의 시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버퍼가 있어야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건설사들의 상황을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죠. 최근에 주택 시장이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올랐지만 지금 이제 공급이 계속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되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많이 짓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짓는 거지만 약간 엇갈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급 상황을 조금 잘 보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준공, 뭐 착공, 분야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건설사들 상황을 보는 것들, 그다음에 건설사들이 보는 주택시장의 뷰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보는 분야 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건설 시장의 공급 여건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지표로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도 건설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지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하시면 저희가 그 시장의 공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망지수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KB에서 만들어지는 부동산 전망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지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이 안 보는 지표이긴 하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는데 조금 가늠이 안 되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뷰를 볼 때 충분히 사용할 만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수요심리 지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